예, 이번 시간에 승급비용 명세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46페이지가 되겠고요. 승급비용 명세서는 비용의 발생 효과가 2, 4업년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보험료,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 안분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이런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차기 이후에 인식하여야 할 승급비용은 기간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안분 계산한다. 일자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외환 차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외화자산 부채의 완결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완결 거래는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완결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수익 금액이나 필요 경비에 산입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 환산 손익이 되겠습니다. 환산 이익이나 또는 환산 손실이 되겠죠.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처리 부분입니다. 외화자산 부채 평가는 취득 당시의 환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화 환산 손익은 총수익 금액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소득처분은 유보로 소득처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는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 쪽에 이런 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바로 세무조정 하셔야 됩니다. 자, 외화예금 분할 인출 시에 원화 기장에 대한 산정 방법 어떻게 되느냐? 외화예금을 일부 인출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해라라는 겁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적용해라.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만불을 입금했다. 입금을 했고 이때 환율 1,000원이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월 5일 날 다시 5,000불을 입금을 했다.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환율이 1,100원입니다. 그러면 1월 7일 날 출금을 합니다. 출금을 예를 들어서 달러당 12,000원, 12,000달러를 출금했습니다. 출금했을 때 이때 출금 당시 환율 1,200원이다라고 하면 출금 당시 환율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12,000불은 기존에 1월 1일 기준으로 만불에서 돈이 나갔고 나머지 2,000불은 1월 5일자 기준으로 2,000불이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요 환율을 갖고 적용하라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선입선출법으로 하라라는 건데 이게 어렵다면 평균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미 외화자산 관리 부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하실 수 있고 또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 외화와 관련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때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이 있는 외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외화 기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레시피 교재 1번 회계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 채권을 외화 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외환 차손익 인식 어떻게 되느냐? 외화 예금 가액은 당초 외화 채권의 장부상 원화 금액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자, 외화 채권을 외화 예금으로 회수할 때 이때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장부가액 기준으로 서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외화 예금 가액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환차 손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외화예금 만기 도래로 원화 환산 없이 재가입할 경우에 환차 손익 어떻게 되느냐? 재가입할 경우에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환차 손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관련 예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예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되는 예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 필요경비 산입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은 사업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소득세 부담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세금을 소득세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이제 자산 취득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사업연도에 총수익금액 산입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 등을 설정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산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당해 연도에는 관련되는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감가상각비나 처분 시에 필요경비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과 상계해서 추후에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과세 이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 보시면 필요경비 산입 범위액은 국고보조금에 소요된 금액의 100%, 그 다음에 보험차익도 100%입니다. 자, 법인사업자는 공사부담금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공사부담금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보험차익만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연도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연도가 되겠습니다. 지급받은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미지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부분 어쨌든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산입이 가능하고요. 취득 계량의 기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지출, 미사용했다라고 하면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국고보조금은 1년 이내에 보험차익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사용하면 된다. 2년 내에 사용하기로 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필요경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용 계획서라든가 이런 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국고보조금 수령 근거 법령을 한번 보면 소득세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사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뭐 이런 법률에 의해서 받은 국고보조금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압축기장충당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관련되는 그 근거 법령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 법령 이외의 국고보조금은 이렇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관련되는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현금으로 수령을 했을 거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현금에서 차감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현금에서 차감되는 국고보조금을 감소시키고 자산 차감 계정인 국고보조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서 5년이다라고 하면 2,000원 나누기 5년 하게 되면 4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4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충당금, 즉 감가상각 누계액 400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관련되는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 차감 계정을 줄이면서 감가상각비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감가상각 비율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는 차량 운반구와 국고보조금이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상각 처리가 되어버렸죠. 상계 처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익으로 잡지 않았지만 비용이 그것만큼 상쇄되면서 감가상각비 처리할 때 비용 처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각 시에 남아있는 부분이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 내용들이
우리 세무조정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령했을 때 입금산입 국고보조금 유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금산입 국고보조금 또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계정, 이 부분은 원래 없어야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요. 제외시키고 일시상각 충당금 2,000원 유보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과세소득에서는 영향이 제로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제로 처리를 해주고 결산 시에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면 일시상각 충당금 상계금액하고 국고보조금 상계금액 같이 이렇게 입금과 송금이 동시에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관련되는 소득처분이 전부 다 유보로 소득처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세무조정을 안 하셔도 회계 처리만 정확하게 했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세무조정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47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승급 비용 명세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 승급보험료 나간 부분이 있고요. 승급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고 11월 1일 날 보험료로 600만 원 비용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보험료와 관련되는 결산분계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1월 달에 가입한 건 자동차 보험이고 4월 달에 가입한 거는 화재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험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 회계 데이터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승급비용조정명세서로 갑니다. 승급비용조정명세서에서 그러니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일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348페이지에 캡처 화면이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자, 계정 과목 구분 등록, 기간 계산 원칙, 금액 반영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계정 과목란이 승급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란이 승급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을 때는 금액란은 승급 비용으로, 또 비용 계정인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금액란은 지급액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 반영란의 선택에 따라 정보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액란이 지급액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지급액과 승급 비용란에 지출 금액이 반영되고요. 이번에 승급 비용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승급 비용과 회사 계상액의 지출액이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되는 정보를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새로 불러오게 되면 기존의 보험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정보들이 전부 다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험료 승급 비용과 관련 없는 부분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에 있는 부분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자, 보시면 F12 불러오기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급액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지급액으로 선택한 거는 지급액과 승급 비용의 금액을 반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대상 기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보험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험료는 2020년 04월 01일이고요. 2021년 04월 01일 해서 지급액 금액에 1,5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 승급 비용과 회사 계상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1,127만 492원 처리된 것을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 11월 1일이고요. 2021년 11월 1일입니다. 자, 600만 원에서 승급 비용 500만 원 나왔습니다. 500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
회사에 쓰는 승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급 비용으로 500만 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세무조정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은 자, 필요경비 불산입과 필요경비 산입해서 총액으로 해서 627만 492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관련되는 부분을 한 건당 각각 개별적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자산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50페이지가 됩니다. 자, 외화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손익계산서 12월 달 조회를 하게 되면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에 가면 외화환산이익이라든가 외화환산손실이 있습니다. 자, 외화환산이익, 환산손실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야 되는 부분이죠. 외화자산 부채 평가 명세서와 상관없이 자, 이 부분은 환산이익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환산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법에서 평가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개인조정에 가서 외화평가 차손익 조정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합니다. 자, 외화평가 차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외화 종류별로 자산 정리합니다. 외화예금 34,000불 평가 차손익 17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자, 외화예금으로 처리되어 있죠. US 달러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실 때는 화폐 종류별로 갑니다. US 달러 외화금액 34,000. 자, 장부가액에서 적용환율 부분입니다. 장부가액 기초는 기말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화자산 부채의 발생 당시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발생할 때 얼마였는지 확인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발생 시 장부가액이 4,080만 원인데 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080만 원. 장부가액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환율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을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 장부가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매매 기준율이나 기준환율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장부가액은 기말 잔액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말 잔액 4,250만 원입니다. 환율 1,250만 원 내세요. 평가손익 170만 원 계상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금액은 10만 불이었고요. 장부 금액은 1,1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3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손익 830만 원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1,000만 원과 환산이익 170만 원 유보에 대한 부분 각각 개별적으로 자산별로 처리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화 환산이익 170만 원 세무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이렇게 외화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지만 자, 외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만 제대로 봤다라고 하면 그 재무제표만 보고도 세무조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 필요경비 산입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4페이지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내용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판단 시에 수익금액에 지방보조금도 포함이 되느냐는 부분인데 지방보조금도 수익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보조금 받은 부분을 포함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56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와 보험금 사용계획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보험금 사용계획서 관련되는 부분 신고 부속 서류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가 있습니다. 자, 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 수령했을 때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출된 상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지출이 안 되고 다음 연도까지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1년 범위 안에서 지출할 계획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억 원 수령했고 5월 달에 수령했고 다음 연도 10월 31일 날 이렇게 뭐 지출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사용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차익에 대해서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등 필요경비 산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산입명세서에서 보험금 5억 원을 수령을 했고 멸실 손괴 자산가액 1억 원이다 가정합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 4천만 원 생겼고 취득할 자산 건물이고요. 취득할 자산가액 5억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차익 4억 원 중에 그러니까 관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계한 금액 한도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우리 하단 부분에 357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도액은 본인 상계액이 없는 경우 신고 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금액이고요. 본인 상계액은 결산 조정으로 처리한 부분이고요. 한도 초과액은 결산 조정으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 금액은 신고 조정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 압축 기장 충당금이라 이런 걸 설정했다라고 하면 본인 상계 금액으로 그러니까 결산 조정했다면 여기에 반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되는 세무조정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러니까 보험 차익과 관련되는 부분,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